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 52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지난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젊었던 시절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죠. 젊은 날 남편은 사업에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당시 저는 30 초반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힘겨웠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집을 팔기로 했다. 그 돈으로 빚 갚아라. 어머님, 집을 팔다뇨. 그 집 어머님 재산 전부인데 어쩌시려고요. 애들이 굶으면 집이 다 무슨 소용이냐. 시어머니의 결심에 저는 눈물이 났죠. 평생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저희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가슴에 큰 짐을 안고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빚을 대신 갚아주신 이후 남편은 저에게 효도를 강요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저 역시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지연아, 너도 알잖아. 어머님 아니었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았다고. 우리만이면 다행이게. 준호, 준소도 학교도 못 가고 동냥이나 할 뻔했어. 그러니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더 잘해드려. 남편은 늘 효도를 저에게만 요구하며 자신은 쏙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대리 효도를 요구하는 남편의 그 행동에 화도 났습니다. 제가 사업을 말아먹었나요? 자기가 말아먹은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성정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8년을 모셨죠. 만약 그때 남편의 만행을 제가 알았더라면 아마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몇 번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늘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일을 시작해도 얼마 못 가 관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경제는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어요. 삿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동네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야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니의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시어머니는 제 아들들을 돌봐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의 등교부터 저녁밥까지 모두 책임지셨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제 밥상도 언제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며 부업까지 하셨어요. 저 대신에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집안일에 부업까지 하시며 반찬값이라도 보태주시니 제 죄책감이 컸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도와줘도 좋았을 텐데 이 인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아주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가끔 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핑계를 대며 한 달에 몇 건 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일용직 일을 하며 번 돈마저도 전부 자기 용돈으로 써버렸어요. 생활비는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자주 다툼이 생겼어요. 당신은 정말 양심도 없어? 당신 가장이야. 가족 생각은 안 해? 도대체 일당 벌어온 돈은 다 어디로 가? 거참,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럼 그 몇 푼이라도 내놓든지. 당신 혼자 살아? 밥 사 먹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가끔 술 한잔하면 없는 돈이야. 그리고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알아?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일이 왜 없어? 당신이 안 하니까 일이 없지. 아이씨,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놀고 먹냐?
지금 놀고 먹고 있잖아. 남편은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되도록 시어머니나 아들들이 없을 때 남편과 언쟁이 붙었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 부부싸움을 시어머니께서 들으실 때도 있으셨죠. 지연아, 네가 참아라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미안해.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남편 대신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탓이라며 늘 자신을 원망하셨으니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저는 어머님의 미안하다는 말뜻을 알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를 돌봤죠.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자꾸만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태도가 문제였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결심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풍족하게 못 키워준 것도 한이 되는데 이혼 가정 아이들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만 참고 견뎠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는 서로를 외면하며 살았어요. 각자 방에서 생활하며 식사마저 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기에 집에서 마주할 일도 별로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 세월은 어느새 총알같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18년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일을 하고 있는 제 상황으로는 집에서 어머님을 돌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다 결국 요양병원을 선택했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신 후에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님을 뵈러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죠. 제가 시어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정 때문이었어요. 미운 정이든 뭐든 18년을 함께한 시어머니셨으니 어떻게 외면을 하나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께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 좀 가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자주 간다고 어머니가 좋아지냐? 치매가 좋아지진 않아도 좋아는 하시겠지. 당신 어머니잖아.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셔, 우리 엄마는. 그런 남편 모습에 실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급속도로요. 주말마다 요양병원을 찾으면 저는 알아보셨지만 자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있잖아, 지연아. 고양이가 자꾸 나한테 밥을 달라고 하네. 새끼 같은데 불쌍하다. 지연이 네가 좀 챙겨다오. 어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고양이는 없어요. 그래? 방금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종종 치매 증상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갑자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연아,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자주 업고 다녔는데 기억나니? 그때는 참 좋았는데. 어머니,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뵌 적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 어릴 때 업어 키웠어. 저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이런 이상한 말씀들이 그저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매번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앞뒤 없는 비논리적인 이상한 말씀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비슷한 말만 반복하셨어요. 지연아, 너 그거 아니? 뭐요, 어머님?
옛날에 내가 너 도와준 게 아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이 사업 망해서 니들 집에 차 앞닥지 붙었을 때 말이야. 그때 그 돈 내가 준 돈이 아니었어. 어머님 돈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그럼 누가 준 건데요? 소가 줬지. 네? 소라뇨? 내가 소를 몰고 밭에 갔는데 소가 갑자기 말을 했어. 글쎄 말이다. 어머니, 무슨 소 말씀이세요? 소가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야. 분명히 소가 말을 했다니까. 내가 그 소랑 얘기를 했다니까. 그 후로도 어머니는 종종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곤 시어머니께서는 몇 달 뒤에 독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 모신 지 1년 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은 어머님 정신이 아주 또렷하셨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어머니,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를 속였어. 18년 전 너희 부부를 도와준 돈, 내 돈이 아니었어.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전에 하시던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주 맑으셨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미안해. 난 죽어서 지옥 갈 거다. 이 죄를 다 어찌하누, 어찌해. 그 돈은 내 집 한 돈이 아니었어. 그 돈은. 어머니, 그 돈이 어머니 집 한 돈이 아니었다뇨. 그럼 집 한 돈은 어디에 쓰셨는데요? 아니야. 집 한 돈은 이미 그 전에 다 날렸다. 네 남편 상철이가 사업한다고 이미 그 전에 다 써버린 돈이야.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어머니, 저희 도와주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돈은 네 남편이 가져온 돈이다. 네 남편이 나한테 주면서 내가 너희 도와주는 척하라고 시켰던 거야. 미안하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죽일 년이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당시 남편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른다. 그저 그 돈이 네 남편 돈이라는 것만은 맞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힘없이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그저 멍하게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셨을 땐 이미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셨죠. 아가, 밖에 비 오니까 빨래 걷어야 한다. 어서 가봐라. 창밖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금방 걷고 올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그날 저녁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남편은 크게 오열했어요. 장례식 내내 남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남편은 어머님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뵌 적이 없었는데 마치 효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가짜났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도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어이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별말 하지 않았죠.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 알아? 몰라. 왜? 내가 어머님 임종도 못 지켰다고 뭐라고 하고 싶은 거냐? 냅둬라. 당신 시비 받아줄 기분 아니다. 참나, 그건 또 무슨 자격지심이니? 됐고, 예전에 어머님께서 집 팔아서 우리 도와주셨을 때 뭔 소리를 하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디? 그때 그 돈 어머님 집 판 돈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당신이 돈을 줘서 도와주는 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어머님께서 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치매셨잖아. 몰라?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신 거겠지. 아니, 그 말씀하실 때 어머님 정신 온전하셨어. 분명 당신이 돈을 가져왔다고 하셨다고. 대체 당신이 돈이 어디 있었어? 바른 대로 말해. 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별 소리를 다 하네. 그냥 치매 증상이라는 생각은 못하냐? 치매 증상이라고? 어머니께서 나한테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나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드네. 대체 뭘 숨긴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해? 괜히 시비 걸지 말라니까. 엄마 장례 치른 지 얼마나 지났다고 나한테 이러냐? 모르지. 돈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했는지 누가 알겠어? 적어도 어머님은 아신 것 같은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속이는 태도로 일관했죠. 결국 그날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감정만 상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미 성인이 되어 출가를 한 첫째 아들이 전화를 해서 급하게 일 관련 서류를 찾았죠.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결혼 전 자기가 쓰던 방 서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가 전 큰아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 그 서류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그 방은 남편이 쓰고 있었기에 저는 절대 드나들지 않던 방이었어요. 아유, 냄새. 지방은 지가 좀 청소하지. 아유. 이곳저곳 찾다가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죠. 처음엔 별 생각이 없이 그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오랜 기간 출금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는지 최근에는 기록이 없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꽤 큰 액수의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이었죠. 저는 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퍼뜩 통장 첫 페이지를 펴보았죠. 통장을 만들고 첫 거래한 내역은 제가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었어요. 맞아요.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그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이상한 말들이 이해가 갔죠. 시어머니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아마도 남편이 로또 당첨금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주며 시어머니 자신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꾸민 거겠죠. 저는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가끔 일용직으로 벌어오는 적은 돈도 모두 자기 용돈으로 썼으니까요.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저에게 떠넘긴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 이렇게 큰 당첨금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저는 그 통장을 남편 앞에 던지며 물었죠. 이게 뭐야? 이 통장 속 돈은 도대체 뭔데?
당신 로또 됐었어?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내 방 뒤졌냐? 가지가지 하네. 도둑이야?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 돈 없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비 한 푼 안 내놓더니 어쩜 그렇게 뻔뻔해? 너 같은 게 사람이기는 하니? 그동안 이 돈 숨겨두고 너 혼자 호의호식했어? 처자식은 돈에 절절 매면서 힘들게 사는데 너만 신나게 돈 쓰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좋디? 네 아들은 사립대 등록금 부담된다고 국립대로 하향 지원까지 하면서 대학 갔는데 넌 정말 구제불능의 뻔뻔한 인간이다. 아이, 좀 조용히 좀 해. 그래, 로또 됐었다. 됐냐? 근데 이 돈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 돈이 너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네가 뭔데? 뭐?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함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 같은 인간, 더는 못 참겠다. 이혼하자. 뭐라고? 이게 갑자기 뭔 이혼이야? 갑자기?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걸로 보여? 준호 장가 보내고 이제 준서만 장가 가면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어. 너 같은 인간한테 내가 질릴 만큼 질렸다. 근데 그 전에 정말 너라는 인간 밑바닥까지 내가 확인을 하네. 진짜 준서 장가 갈 때까지만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당장 갈라서자. 참나, 어이가 없네. 뭔 구질구질하게 혓바닥이 그리 기냐?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지? 돈? 그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라는 인간의 밑바닥이 더럽고 역겨워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하는 거라고. 역겨운 새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다 사실이었네. 로또 당첨금으로 어머니한테 돈 주고서 우리 도와준 척하게 시킨 거 맞잖아. 그래야 내가 어머니 모실 명분이 생기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개새끼다 넌.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결론은 이혼하자는 거잖아. 아니야? 결국 너도 그 통장 돈 보고 막 돈 욕심 난 거잖아. 아니야? 큰 돈 보니까 왜 막 떨려? 좋아? 당장 네 돈 같아? 꿈 깨 이거사. 이혼하면 누가 이 돈 나눠준대? 참, 꿈도 판타지로 꾸시네. 그 더러운 돈 너나 혼자서 실컷 쓰다가 돼지셔. 명심해. 너 그러다가 천벌받아. 알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빠, 로또 됐었어? 제게 요청한 서류를 제가 안 보내주자 다급한 아들이 집을 찾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제 말다툼을 첫째 아들이 다 듣게 된 거였죠. 아빠 방금 하신 말씀 다 사실이에요? 그동안 로또 1등 당첨되고 돈 숨긴 거 진짜냐고요? 그제야 남편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서리더군요. 그게 아이 네가 뭘 잘못 들은 거다. 아빠가 그냥 화가 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그만하시라고요. 저 아빠가 하는 말 다 들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남편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지 아세요?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고 아빠가 집에서 놀아도 참았어요. 적어도 난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를 무던히 이해해보려고 평생을 노력했다고. 사업 실패한 사람들은 인생을 다 내려놓고 노숙자도 된다고 하니까 아빠도 그래서 마음속에 무언가 의지를 잃은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참았던 거예요. 근데 아빠는 다 계획적이었네. 그냥 혼자서 인생을 즐긴 거였어. 너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 돈을 네 엄마가 알면, 니들이 알면 괜히 사치에 빠져서 노력도 안 하고 돈 흥청망청 쓰다가 사람 망가질까봐 그래서 비밀로 한 거야. 다 니들을 위해서. 로또 1등 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다 헛소리 좀 그만해요.
그게 이유가 돼요? 도대체 뭔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가족을 20년 가까이 속여요? 엄마가 사치에 빠져 망가질까봐요? 아빠가 한 건 엄마를 20년 가까이 착취한 거라고요. 이 착취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엄마가 키웠지 아빠가 우리 키웠다고? 아빠가 우리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옌병할 새끼 같으니라고. 너도 내 돈 한 푼 받을 생각 마라. 이 패류나 같으니라고. 남편은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별거 상태에 들어갔죠. 뒤늦게 첫째에게 이 사실을 들은 둘째도 집으로 달려왔어요. 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만행을 안 아이들도 제게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보내고 확실하게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어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돈 욕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인 남편의 행동에 대한 괘씸함 때문이었죠. 남편은 예상대로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냐? 재산 분할, 칠할 엽차기 하네. 웃기지 마. 평생 돈 몇 푼 벌었다고 남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돈을 탐내?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딜 감히 큰 소리야?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할 게 뭐가 있는데? 평생 일하면서 시어머님 챙기고 애들 둘 키우고 모든 걸 다 내가 했는데 난 당신 뒷바라지에만 내 청춘 바쳤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네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어? 내가 시킨 적 없으니까 생색 그만 떨어. 애초에 능력 없는 네 친정 식구들까지 내가 참고 살아줬는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를 꺼내는 네 뻔뻔함에 소름 끼친다. 뻔뻔? 그래, 진짜 뻔뻔한 게 뭔지 보여줄게. 내 인생 망친 것도 억울한데 빈손으로는 절대 안 나가. 받을 거 다 받고 끝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뭘 해도 나한텐 절대 못 이기니까 니까짓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두고 봐라.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남편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자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전달된 날 남편이 뭐가 그리 열이 받는지 분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렀죠. 문 열어! 강지연, 문 안 열어? 너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야? 왜 이래? 법적으로 하자며. 법적으로 할 테니까 할 말 있으면 법원에서 얘기해. 계속 시끄럽게 행패 부려봐. 당신만 불리하게 될 테니까. 강지연! 법, 좋아. 아무리 그래도 내 돈은 한 푼도 못 줘. 네가 죽었다 깨나도 내 재산에 손도 못 댈 줄 알아. 어디 감히 내 돈을 넘봐? 너 같은 게 법으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그 돈 전부 불태워버리면 불태웠지. 너한테는 절대 못 줘. 남편은 밖에서 한참이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돌아갔죠. 저는 남편의 행동에 있지도 않은 적마저 탈탈 털렸어요. 남편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강지연 씨 되십니까? 오늘 새벽 부근께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라니. 남편은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께서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망했다고요?
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끊고 나자 손끝에서부터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도 서로 지독한 말들을 주고받았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났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봤죠.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아들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남편의 시신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었어요. 사고 당시 고통이 많이 컸는지 얼굴은 고통에 겨워 구겨져 있었죠. 내 돈은 한 푼도 못 준다고 악소리를 지르던 그 모습과 제 눈앞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시신이 교차되며 저는 정신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인간인데 이렇게 가버린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저는 남편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남남처럼 살기도 했고요.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략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여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자는 큰 소리로 울며 주위의 시선을 끌었죠.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여잔 누구야? 상철이랑 무슨 관계래? 글쎄, 처음 보는 여잔데 왜 이리 구슬프게 운대? 혹시 상철이 첩인가? 땡! 이 사람아, 상철이 쳐들어! 저는 그런 말들이 들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과 마음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여자의 등장에 냉소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이요. 잠시 뒤 여자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뭐여? 뭐하는 여잔데 유족들한테 인사도 없이 저러고 가는 건가? 난 장례식장에 저렇게 화려하게 화장하고 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여자는 잠시 후 말없이 식장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해주기보다는 마치 저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온 사람 같았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죽어서까지 아주 주접을 떨다가 가는구나. 그 여자의 정체가 누구든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여자인지 몰라도 이미 끝난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이혼도 못하고요. 그런데 진짜 기함할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에서 울고 간 그 여자가 변호사를 통해 혼외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식이 죽은 남편의 친자이니 법적으로 자식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숨겨둔 상간녀였던 것이었죠. 예상은 했지만 소송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서류를 받아든 저는 정말 황당함을 느꼈어요. 그 여자에게는 2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죽은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정말 죽은 놈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가지가지 하더군요. 상간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도 남편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도 바로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죠.
제 첫째 아들 친구가 변호사였거든요. 제 담당 변호사가 되어준 아들 친구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해 주더군요. 어머니, 안타깝지만 혼외자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돼요.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지.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답답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나요? 그런데 어머니,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유산을 안 줄 방법이 있다고? 유산을 안 줄 방법은 없는데요. 최대한 적게 받게 할 수는 있죠. 각 유산 상속자들이 받을 유상의 총량을 줄이면 박상철 씨의 혼외자인 박지훈 씨에게 갈 유산이 줄어들 겁니다. 한마디로 박상철 씨 재산 상속 전에 어머님께서 받아야 할 돈을 고인이신 박상철 씨에게 먼저 받으시면 돼요. 마치 박상철 씨의 채권자가 되시는 것처럼요. 뭐? 나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20년 넘게 혼자 돈을 벌어 가정을 유지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박상철 씨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모셨고요. 그걸로 한번 법적 싸움 해봐야죠. 어머니, 저 한번 믿어주세요. 저는 아들 친구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상간녀가 뻔뻔하게 저를 직접 찾아왔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 여자는 거리낌 없이 제 앞에 나타나서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저기 아줌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유산 문제 빨리 정리 좀 하죠. 나도 먹고 살아야죠. 어차피 줄 돈이면 서로 피곤하게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뻔뻔함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좋아, 줄게. 당신 아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 다 받아가. 그런데 근데 뭐요? 나도 받아야겠네. 누가 말려요? 아줌마도 아줌마 몫의 유산 상속분 가져가. 참나, 우리 아들보다 아줌마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나? 왜 난리래? 유산 말고 나도 당신한테 그리고 죽은 내 남편한테 받아야 할 내 돈 당당하게 법적으로 먼저 받아야겠다고. 뭐요? 뭐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그깟 위자료 얼마나 한다고. 하고 싶으면 해요.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줌마? 오냐, 언제까지 그렇게 웃나 보자.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녀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거 내가 법적으로 알려주마. 법? 좋아. 요즘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인데 넌 뭐 못하나? 마음대로 하셔. 그 사람한테 제대로 사랑 한번 못 받아놓고 왜 나한테 지랄인지 모르겠네. 상간녀는 제 말을 비웃듯 고개를 들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상간녀가 제게 당당히 유산을 요구한 날, 저는 죽은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거래 내역들을 꼼꼼하게 며칠 동안 살펴보았어요. 상간녀는 최근 4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더군요. 그래서 아들 친구인 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남편의 재산 상태를 확인했어요.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이 드러났죠. 남편은 작은 아파트까지 하나 매매해서 상간녀에게 줬더군요. 그 집 매매가가 거의 4억이 넘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없다고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다 준 인간이 상간녀에게는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와의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바로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받은 예금과 부동산 모두에 가압류를 걸었죠.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간녀는 흥분한 채로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뻔뻔하고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할 때랑은 또 다른 모습이어서 헛웃음이 나왔네요. 강지연 씨,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소란? 누가 할 소리를?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뭘 했는데? 내 집이랑 통장 다 묶어놨잖아. 이게 말이 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왜? 네가 좋아하는 법대로 하는 거라니까 불만 있어?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흥분해서 이 난리를 치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뭐? 이제 시작?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나? 그래, 가만히 있지 마. 제발 너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 나는 할 거니까. 네가 원하는 법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나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을 테니까. 상간녀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이 참 가짜났어요. 저는 곧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었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채권자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장례비와 시어머니 장례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요양병원비 등등 제가 그동안 부담한 모든 비용을 채권자 지위의 근거로 첨부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남편이 제 임금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합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진 모든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죠. 법정에서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혼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긴 시간 동안 제 노동을 착취하면서도 저 몰래 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와 불법적으로 공유해왔어요.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상간녀의 변호사는 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어요. 오세진 씨가 받은 돈은 박상철 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입니다. 이를 부당 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의 변호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증여한 재산은 명백한 사회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오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현금 3억 원과 경기 북부의 4억짜리 주택 모두를 사회 행위로 인정해 주었죠. 여기에 글로 적어 짧아 보이지만 이 소송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며 분명히 말했죠. 본 법정은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과 주택을 원고의 채권을 해치는 사회 행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은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령합니다. 저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반대로 상간녀 얼굴은 정말 백지처럼 창백해졌죠. 당연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인 예금과 집이 남편 재산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묵혔으니까요. 상간녀는 자기 아들 몫의 유산을 챙기려다가 되려 돈을 뺏기게 되었으니 당연히 미치겠죠. 이제 남은 건 법원에 공탁된 남편 재산을 제가 어떻게 뺏어오냐였습니다. 이대로 공탁된 남편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으면 상간녀 아들의 몫이 그만큼 커질 테니까요. 저는 최대한 제 몫의 재산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제가 재산 분할로 많은 금액을 선배당 받아야 그만큼 유산으로 분배될 돈도 적어질 테니까요. 판결 직후 저는 바로 공탁금에서 그동안 밀렸던 생활비와 이자를 우선 배당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의 불륜에 사용한 모든 돈을 되찾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죠. 저는 이를 위해 남편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했어요. 여행비, 명품 구매비, 생활비, 하다못해 밥 먹은 것까지 모두를요.
합쳐놓고 보니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았죠. 그뿐인가요? 저는 상간녀와 남편이 20년 가까이 유지한 불륜관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요. 20년이라는 기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위자료보다 높게 책정되었죠. 법원은 상간녀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는 위자료 소송 결과를 듣고 크게 당황해했어요. 아마 그 여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그 여자 예금과 집을 뺏었기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뒤 상간녀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제 앞에 고개를 숙였죠. 강지연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그만한 돈 이제 없어요. 이거 왜 이래? 작년에 나 찾아와서 당당하게 굴더니 이거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처음부터 네가 원한 대로 법대로 하는 거야. 제발요. 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그 사람하고 20년을 살았어도 그 사람 돈 준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콩닥 걸린 게 전부였다고요. 이제 저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체 뭘 더 뺏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사모님? 사모님? 웃기지도 않다. 그치? 나도 그 사람과 살면서 얻은 건 배신과 상처뿐이야. 억울하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죽은 내 남편한테 따져. 난 법대로 내 권리를 찾을 뿐이니까. 정말로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 몰래 내 남편하고 즐길 때는 좋았지? 사람은 말이야.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야. 나는 더는 할 말 없어. 법원 판결에 따라 그게 네가 할 책임이니까.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제 와서 그걸 네가 요구할 자격은 없어 보이는데? 상간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후 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결국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받은 돈이 부당한 이득이었다고 판결했죠. 판결 직후 상간녀는 완전히 박살난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처음에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당당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법의 결과죠. 자기 아들 유산에 대한 권리만 생각하다가 정작 제 권리는 놓친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남편 재산의 분할이요.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속인들, 즉 저와 제 아들들 그리고 상간녀의 아들 간의 분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제 헌신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 기여분을 신청했습니다. 강지연 씨는 특별 기여분을 신청하셨는데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0년간 저는 혼자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남편은 가족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저는 직장 생활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면서 아이들과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별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심사숙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정은 강지연 씨의 특별 기여분 신청을 인정합니다. 고인의 재산 중 원고에게 50%의 특별 기여분을 부여합니다. 그동안 제가 감당한 희생을 법원이 정당하게 인정해 준 것이었죠. 20년 넘게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법원의 특별기여분 판결이 나온 뒤 남편의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특별기여분으로 50%를 먼저 인정받고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저와 제 두 아들 그리고 상간녀의 아들이 나누게 되었죠. 법적으로 상간녀의 아들도 남편의 친제로 인정됐기에 그의 상속권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고도 긴 법적 싸움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안타깝지만 상속법상 혼외자라고 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남은 재산에 대한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저희도 방어 차원에서 사전에 고인이 되신 박상철 씨 재산을 상당 부분 선점했으니 남은 유산 중 박상철 씨 혼외자 박지훈 씨가 가져갈 유산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간녀인 오센진 씨에게 간 박상철 씨 재산도 모두 되찾았으니 이 정도면 저희가 이긴 거라 보셔도 무방해요, 어머니. 그러니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남편의 혼외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와 얽힌 악연 때문에 속이 상했죠. 남편의 재산이 법적으로 정리된 후 최종적으로 상속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상간녀의 아들은 결국 2억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제 아들들과 동일한 유산 금액이었죠. 최종적으로 박상철 씨 혼외자 박지훈 씨가 받을 몫이 2억이 조금 넘네요.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법이 정한 거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어, 노변. 정말 고마워. 어머님께서 더 마음고생 많으셨죠.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사실 그 돈이 넘어가는 것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기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두 아들에게도 그 결과를 전했습니다. 두 아이는 제 걱정을 하면서도 담담한 반응을 보였죠. 엄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찾은 게 어디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의 상간녀 재산도 다 뺏었고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엄마, 이제 다 깨끗하게 잊어요. 저는 아들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녀는 결국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먼저 소송을 시작한 걸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죠. 상간녀 오세진은 남편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모두 잃었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제 집 앞이 소란스러워졌죠. 이제는 누가 찾아왔는지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술에 취한 상간녀가 집 앞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지연, 이 망할 년, 당장 나와. 내 인생 이렇게 망치고 넌 잠이 오냐? 당장 나와!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상간녀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술 냄새가 진동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내가 네 남편 때문에 인생 망친 것도 억울한데 네가 내 재산까지 다 뺏어갔잖아. 네가 억울해? 그럼 난 얼마나 억울했겠니? 그리고 네가 먼저 법대로 하자고 한 거잖아. 네가 자초한 결과야. 그렇다고 이렇게 다 털어가야 했니? 네가 인간이야?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난 이제 집도 없어. 상간녀가 소리를 지르자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차분히 말했어요. 마지막 경고야. 당장 그만하고 돌아가.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불러봐.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내 인생 이제 다 조졌는데 경찰이 무섭겠어? 불러.
잘 됐네. 잘 곳도 없는데 경찰서 가서 자면 되겠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간녀는 경찰에게도 격하게 항의하며 난동을 부렸죠. 경찰은 결국 상간녀 오세진을 강제로 연행했어요. 그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지연, 너 절대 용서 안 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두고 봐. 억울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상간녀에게 한마디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다 네 잘못된 선택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걸 두고 인과응보라는 말을 한단다. 인과응보. 그 말 뜻은 아니?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야. 새겨들어. 그리고 상간녀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어요. 그 뒤로 상간녀는 제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제대로 받았겠죠. 강제로요. 상간녀가 경찰에 연행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던 저는 갑작스럽게 아들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도와 소송을 이끌어 주었던 변호사님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머 노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어떤 거? 혹시 소송이 뭐 잘못되었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연수원 동기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오세진 씨 아들 기억하시죠? 그 아버님 혼외자 박지훈 씨요. 당연히 기억하지. 제 연수원 동기 친구가 맡은 사건인데요. 얼마 전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가 유산으로 받은 돈이 2억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 돈으로 자기 어머니와 살 집을 구하는 대신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나 봐요. 설마 그 차로 운전하다가?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네, 그 차를 몰고 밤에 술에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요. 과속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대체 왜 그런 짓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결국 혼외자의 죽음까지 불러온 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의 혼외자마저 똑같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씁쓸하고 허탈했어요. 한동안 소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남편과 그 혼외자의 인생은 비슷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남편의 악행이 낳은 비극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마음속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저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토록 힘들고 복잡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답답해지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을 천천히 내려놓기로 했어요. 두 아들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해요. 맞아, 엄마.
더 이상 힘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두 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들이 챙겨준 용돈과 제가 성실히 모아온 돈을 합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니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었어요. 카페는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밝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커피도 맛있고 사장님 미소도 따뜻하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뿌듯했어요. 오랜 시간 힘들고 지쳤던 제 삶에 비로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찾아온 거죠. 손님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청소하는 일상도 즐거웠습니다. 이제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다 잊고 행복해지자. 나도 그럴 자격이 있어.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저는 이 작은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